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읽는 소리에 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신카에 마코토 감독님의 언어의 정원입니다. 언어의 정원은 영화가 원작인 책인데요. 인기가 정말 많았던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고요. 인기에 힘입어서 소설판까지 나오게 된 책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빛의 마술사 신카에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이라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으실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던 일이라고 아키즈키 타카오는 생각했다. 교복깃을 적시는 다른 이의 우산, 누군가의 양복에 배어있는 나프탈린 냄새, 등에 느껴지는 타인의 체온,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 불쾌한 에어컨 바람. 아침에 만원 열차를 타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이 고통이 앞으로 3년 내내 이어질 거라 생각하면 절망스럽기 짝이 없다. 타카오는 자신의 체중이 누군가에게 실리지 않도록 양쪽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고 손끝이 마비될 정도로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짜증스러워서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 예전에 형의 만화책에서 본 살인마처럼 기관총으로 사람들을 죄다 죽여버리면 속이 후련해질까? 생각만이라면 무슨 짓을 못하랴.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면 타카오의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틀림없이 살해당하는 엑스트라일 거야. 특별할 거 하나 없는 15살짜리 꼬마. 몇 사람의 두상 너머로 보이는 입을 굳게 담은 비좁은 차창. 그 너머로 피에 젖은 거리가 물이 흐르듯 흘러지나갔다. 두툼한 비구름과 빛바랜 풍경 속에서 맨션이나 빌딩의 전등불만이 또렷하게 빛났다. 텔레비전 정보 프로그램을 틀어놓은 식탁이나 급탕실을 오가는 타이트 스커트, 벽에 붙은 색이 바랜 포스터, 주차장에서 뛰어 올라오는 우산. 난 모르는 이들의 생활이 토막토막 시야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 압도적인 미지의 세계에 기가 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더욱 짜증이 일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15살짜리 꼬마. 차체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꺾이자 복합 빌딩 사이에 나란히 자리한 고층 빌딩 무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타카오는 인내심이 다한 듯 눈을 감았다. 하나, 둘, 셋, 넷. 머릿속으로 천천히 8을 셀 즈음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고 차량 전체가 풍압에 몸을 떨었다. 눈을 뜨자 창문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추오센의 창문이 마치 필름 조각이 이어지듯 고속으로 펼쳐졌다. 늘 똑같은 타이밍. 이 지옥 같은 상자에서 해방되려면 아직 20분이나 남았다. 타카오는 초조해졌다. 신주쿠. 알림 방송과 동시에 플랫폼으로 쏟아져 나온 타카오는 심호흡을 해서 비 내리는 5월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계단을 향해 무심하게 흘러가는 인파에 떠밀려 나아가던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여기다. 플랫폼 지붕이 가늘고 길게 잘라낸 하늘 저편. 요요기에 우뚝 서 있는 도코모 요요기 빌딩의 전바탑이 흡사 미지의 산봉우리처럼 비 내리는 풍경 속에 아슬하게 솟아 있었다.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자 타카오의 등에 사람들이 차례대로 부딪혔다. 한 직장인이 혀를 차는 소리를 무시하며 타카오는 2초쯤 그 자리에서 비와 탑을 응시했다. 아득하게 먼 저곳의 공기를 비가 가져다주고 있었다. 이런 날에는 지하철을 탈 수 없어. 그렇게 결정하자 조금 전까지 기승을 부리던 짜증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소부센의 계단을 내려가 마루노치우센의 환승구와는 정반대 방향인 JR 추오이 가시구치의 개찰구를 젠걸음으로 빠져나간 타카오는 들뜬 마음으로 루미네스트 쪽 계단 위로 올라갔다. 투명한 비닐우산을 활짝 펼치고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우산이 하늘에 소리를 전하는 스피커처럼 빗소리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투둑 투둑 투둑. 유쾌하게 울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히가시미나구치의 혼잡한 거리를 걸어갔다. 아침 무렵 신주쿠에는 통근하는 직장인들 속에 다양한 인간 군생이 존재한다. 방금 전까지 한잔하고 있었을 게 분명한 나가요 언니 오빠들. 파친코 가게가 문을 열기 기다리는 좋게 한다 쓰는 될 법한 긴 행렬. 친인척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비슷한 풍모를 가진 아시아계 단체 관광객. 연령은 물론 직종도 짐작하기 어려운 코스프레 스타일 유니폼을 입은 기묘한 커플. 아, 이상해. 그는 생각했다. 만약 오늘 날씨가 맑았다면 저들 모두에게 나는 진저리를 냈을 텐데. 꽥이나 나가 죽어버려나.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아마도 모두 우산을 받치고 있어서일 거다. 공평하게 비를 맞고 있기 때문일 거다. 열차 속에서 품었던 짜증은 어느새 말끔히 흩어지고 없었다. 울창한 숲이 시야로 불쑥 날아든 것은 한창 정체 중인 코슈가도를 가로질러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것 같은 켄조 5호선의 공사 현장을 지날 때쯤이었다. 신주쿠구와 시부야구에 걸쳐진 거대한 국정공원. 비 내리는 오전 중에는 인적도 거의 없어서 나만을 위한 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드는 곳이다. 철컹.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텅 빈 공원에 기이할 정도로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200엔짜리 입장권을 개찰구에 넣었다. 다음에야말로 연간 회원권을 만들겠노라 다짐하며 공원에 들어섰다. 매번 구입하기에 200엔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다음엔 반드시 증명사진을 챙겨와 1000엔을 내고 패스를 만들어야겠다. 하지만 신청서에 붙인 교복 차림의 사진을 보고 한마디 들을까 싶어 다카오는 다시 망설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히말라야 삼나무와 백향목이 나란히 서 있는 어둑어둑한 길을 지났다. 벼랑간 공기와 냄새와 소리가 돌변했다. 기온은 1도쯤 떨어졌고 주변은 물과 신록의 냄새로 가득했으며 비가 내리는데도 여러 종류의 들새들이 기분 좋게 지저귀고 있었다. 메타세커이아와 상수리나무로 이루어진 잠목림을 빠져나가자 연못이 넓게 자리한 일본 정원이 펼쳐졌다.
무수히 떨어지는 빗줄기와 무수히 만들어지는 파문. 그 소리가 신비로운 속삭임으로 변해 수면 위로 피어올랐다. 정말이지. 지금껏 몇 번이나 느꼈던 감탄스러운 감정이 새삼스레 솟구쳤다. 정말이지 이 세상은 복잡하구나. 황홀해하면서도 멍하니 그런 생각을 했다. 수억의 빗방울, 수조의 파문, 그 모든 것이 딱 맞춘 듯 어우러져 언제 어디로 눈길을 돌려도 빈틈이 없다. 이토록 완벽한 재주가 또 있을까? 그에 비해 연못 위에 걸쳐져 있는 아치교를 걸으며 타카오는 발치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신은 목하신 슈즈는 바느질한 틈새로 물을 잔뜩 흡수해 무거워진 데다 터벅터벅하고 결코 아름답지 않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래도 타카오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에 새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방수 처리를 했지만 수제 모카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계절에는 역시 오래 버티지 못한다. 다음번에는 2달은 채울 수 있는 신을 만들겠노라 다짐하며 아치교의 정점에서 탁 트인 서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요요기의 전파탑이 한층 더 거대해 보인다. 미세하게 막을 들이운 비의 커튼 너머에서 전파탑이 탑 끝을 비구름 속에 느슨하게 용해시키며 고궁에서 타카오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렇다. 그때에도 메이지 신궁의 차가운 잔디밭에서도 저 탑이 보였다. 그 순간 기쁨과 아픔, 그때의 결심이 벌써 2년도 더 지난 일이건만 감정 하나하나가 해동되어 가슴 속에서 되살아났다. 따갑도록 얼어붙었을 그 당시의 감정이 지금은 너덜너덜하고 들쩍지근하게 변해버렸음을 깨닫는다. 나는 여전히 어린애지만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 타카오는 그렇게 생각했다. 천둥이 그 마음에 답하듯 멀리서 희미하게 소리쳤다. 중학교 입학 당시만 해도 아키즈키 타카오의 이름은 후지사와 타카오였다. 중학교 1학년이 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초여름날 밤이었다. 웬일로 일찍 귀가한 엄마와 둘이서 저녁을 먹고 엄마가 마시던 반주가 맥주에서 소주로 바뀔 즈음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 타카오는 여자친구 없니? 없어. 괴이하게 생각하며 엄마의 얼굴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반갑지 않은 술주정이라고 생각하며 얼음물을 따라 내밀었다. 엄마는 그것을 무시하고는 두 깃잔에 소주와 뜨거운 물을 따른 후 머들러로 저었다. 귀찮게 됐군. 계속 마실 기세잖아. 엄마, 두부라도 줄까? 됐어. 타카오도 한잔 할래? 못 말리는 엄마라고 뜨악해하며 됐다고 거절했다. 성실하기는 나는 연애고 술이고 다 중1 때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하려나 했더니 그 엄마는 중학교 시절의 연애담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중학생이 되자마자 옆자리에 앉은 야구부원과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 축구부 선배가 고백을 해왔고 둘 중 누구도 선택하지 못하다가 아예 이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통학열차에서 이따금 마주치던 남학생에게 반해 역에서 기다렸다가 과감하게 러브레터를 건넸고
기적적으로 상대로부터 오케이를 받아냈다. 그와는 때때로 서로의 집을 오가는 등 부모님의 공인을 받은 사이가 되었고, 첫 키스도 자기 방에서 했다. 그때 느꼈던 행복감은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다. 다음에는 그녀가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서 러브레터를 받았는데, 잠깐, 타카오는 뜻다 못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왜? 엄마의 첫 키스 얘기 따위를 듣고 싶어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한테 들어달라고 해. 물 좀 챙겨 마시고. 안 그러면 내일 출근해서 고생해. 오늘 너무 과음하는 거 아니야? 단번에 말을 쏟아낸 후 의자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가다가 봤더니 엄마는 잠자코 움츠리고 있었다. 눈이 빨간 이유가 술 때문이 아니라는 걸 타카오는 뒤늦게 눈치챘다. 미안하다고 속삭이는 엄마의 음성에 물기가 배어있다는 것도. 중학생이 되면 이제 어른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 어른이 되면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말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타카오는 다시 한번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겨우 40을 넘긴 나이의 엄마는 부드럽게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카락을 뺨 위로 늘어뜨리고 분홍색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을 머금은 그녀는 아들의 눈에도 퍽 어려 보였다. 이혼하기로 했단다. 아빠랑 엄마. 결국 그날 밤 타카오는 난생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밤이 늦도록 꼬마 전구의 노란 빛이 주방을 밝혔다. 진심이야? 참아주세요. 그런 말들을 주절거리며 엄마의 맥주를 혼자 깨끗이 비웠다. 형이 취직하고 타카오가 중학생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엄마는 말했다. 이제는 둘 다 어른이 됐으니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진심인가?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단숨에 맥주를 마셨다. 독한 알코올 냄새에 구역질이 났지만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위 속에 잠재웠다. 그게 뭐야? 더럽게 맛없네. 그래도 입을 떼지 않았다. 형이야 어른이지. 분노를 삼키며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는 11살이나 터울이지니까. 그래도 난 중1은 어른이 아니란 말이야. 대체 뭐야? 기왕이면 3년만 더 기다리지.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고1이면 어른이 맞을 거야. 그러니까 3년만 지나면 벌써 두통을 일으키고 있는 머리로 그런 생각을 했다. 아무튼 중1은 어린애야. 보통은 그렇다고.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맥주 2캔을 비우고 한술 더 떠 소주까지 물을 섞어 마셨다. 소주는 맥주보다 더 지독했다. 어쨌거나 알코올은 그날 밤 타카오를 잠들게 해주긴 했다. 당연하게도 다음날 아침에는 맹렬한 숙취에 시달려야 했고 학교를 빼먹은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다. 어쩐지 자신이 몹시 타락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럼 후지사와의 성은 사실 아키즈키인 거야? 그렇지. 친권은 엄마한테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 12월 옆에서 나란히 걷던 카스가 미호는 이제 160cm를 간 넘은 타카오보다도 머리통의 반 정도나 키가 작았다. 휴일임에도 착실하게 학교에서 지정한 더플코트를 입은 그녀는 둘로 나눴다 내린 머리 모양에 맞게 초등학생처럼 보였다.
다카오는 형이 입던 네이비블루 다운 재킷을 걸쳤다. 하지만 신발은 자신이 직접 고른 레저 스니커를 신고 있었다. 짙은 갈색 로커 디자인으로 중고이긴 해도 전 주인이 손질을 잘했는지 가죽에서 고급스러운 광택이 돌았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후지사와인 거네. 중1 중간에 이름이 바뀌면 난처하겠다 싶었나 봐. 졸업할 때까지는 출석부에 후지사와로 기입하기로 했다며 득이양양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실제로 엄마가 자신을 위해 해준 거라고는 그게 전부라고 그는 삐뚤음하게 생각했다. 형은? 형도 우리랑 같이 살아. 취직한 이후로는 얼굴도 잘 못 보지만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엔 내가 자는 사이에 출근하거든. 미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타카오는 모른 척하며 짐짓 활기차게 말했다. 저게 메이지 신공이지? 신주쿠에서 오니까 꽤 걸어야 하는구나. 양옆이 빌딩으로 둘러싸인 4차선 도로 끝에 위치한 수도고속도로의 묵직한 고가도로 저편에 어설픈 합성 사진처럼 무성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카스가 미호와의 데이트는 을의 공원 나들이로 정해져 있었다. 고백을 하고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닌지라 데이트라고 해도 되는지는 애매하지만 아무튼 두 사람은 휴일에 곧잘 외출을 하곤 했다. 이노카시라 공원, 샤쿠지에 공원, 코가네이 공원, 무사시노 공원, 쇼와 기념공원을 두루 섭렵하고 나자 미호는 도심에 위치한 공원에도 가보자고 제안했다. 다카오는 사실 공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매번 영화관이나 수족관에 가자니 돈도 들고 꽃이나 나무 사이로 즐겁게 뛰어다니는 미호를 보는 게 즐겁기도 했다. 그녀 덕분에 새나 식물 이름도 제법 알게 되었다. 더구나 다카오는 살풍경한 스기나미에서 자라서 도쿄에 이토록 삼림이 풍부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집도 학교도 도서관도 아닌 그저 나무만이 가득한 곳. 그런 곳이 좋다며 구김살 없이 웃는 미호를 보고서 다카오는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자기보다 훨씬 어른 같다고 느꼈다. 특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학교에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았다. 자신을 포함해서. 따뜻해. 미호가 플라스틱 컵을 양손에 쥐고 말했다. 광활한 메이지 신공을 둘러보며 오오도리 앞에서 같이 사진도 찍고 본전 앞에 빼곡하게 걸린 MR을 재미없게 읽으며 걷기도 했다. 줄을 서면서까지 키요마사 노이도도 견학했다. 등에 겨워 떠드느라 걷느라 지쳐서 지금은 마른 잔디밭에 앉아 타카오가 물병에 담아온 밀크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다. 찡소리가 나도록 차갑고 맑은 겨울 공기 속에서 마시는 밀크커피의 당분이 기분을 노곤하게 풀어주었다. 최근 몇 달간 미애가 된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주눅이 들었는데 미호와 어울리다 보니 마법처럼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다. 12월 오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동그스름한 하늘 그 자체가 푸르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잎이 떨어진 나무들 저 멀리 도코모 유오기 빌딩의 전파탑이 허공을 찌를 듯이 휘고 곧게 솟아 있었다. 잔디밭에서 허리까지 전해지는 겨울 땅의 차가운 냉기는 눈부신 태양의 따사로움과 가볍게 팔을 스치는 미호의 체온에 떠밀려 사라졌다.
여자아이의 몸은 참 부드럽구나. 그렇게 의식한 순간 미호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 미처 생각도 하기 전에 타카오는 미호에게 입을 맞추고 있었다. 입술이 닿은 건 1초도 되지 않았다. 믿기 어려울 만큼 온몸으로 행복감을 느낀 찰나에 엄마가 했던 몸이 떠올라 삽시간에 몸이 식어버렸다. 중1 때 경험했던 첫 키스의 행복한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던 엄마의 말. 가자.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마음이 흐트러진 타카오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말을 던지고 도망치듯 걸었다. 미처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미호의 넉나간 얼굴이 시야 끝으로 힐끗 보였다. 그의 아랑곳 없이 성큼성큼 걸어갔다. 저기 잠깐 기다려 타카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나 멈춰서야 하나.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타카오가 두고 간 물통을 챙겨서 불이 나게 쫓아온 미호의 머리가 어깨 옆에 자리를 잡았다. 갑자기 왜 그래? 밑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이 불쑥 올라왔다. 그래서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종종 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가 왔던 길을 되짚어 신주쿠역을 향해 묵묵히 걸었다. 체구가 작은 미호는 거의 뛰다시피 필사적으로 그를 따라왔다. 발소리로 그녀의 기척이 느껴졌다.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그녀가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을 타카오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윤곽이 흐릿한 가로등의 그림자가 발밑으로 무수히 흘러갔다. 어느덧 하늘에는 거뭇한 구름이 떠 있었고 태양은 빌딩 뒤로 가라앉았다. 가로등이 빛을 밝히면서 기온은 차츰차츰 낮아졌다. 올 때 걸린 시간에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신주쿠역 미나미구치에 도착했다. 타카오는 그제야 미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물통을 내밀자 멋쩍게 받아들였다. 고마워. 미안해. 그녀의 발치를 응시하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한숨과도 같은 음성으로 미호는 대답했다. 그녀가 리본이 달린 굽 낮은 구두를 신고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발 한쪽의 굽이 부자연스럽게 떠 있었다. 발 뒤꿈치가 까진 모양이었다. 이마에는 희미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미호는 호흡을 고르며 다소 힘을 실어 말했다. 오늘 타카오랑 만나서 즐거웠어. 오랜만이었잖아. 저녁 무렵이라 개찰구 앞은 혼잡했다. 몇천 명에 달하는 이들이 쏟아내는 말소리와 발소리가 두 사람을 에워쌌다. 저기, 내일은 학교 갈 거지? 미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타카오는 줄곧 바닥만 응시했다. 아까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다. 발끝이 싸늘했다. 미호도 발이 시리겠지. 자신만 특별히 가엾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꼴불견이야. 깜짝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내뱉은 말이 아닌지 잠시 의심했다. 미호가 울 것 같은 얼굴로 타카오를 응시하고 있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타카오는 생각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시험 종료 1분 전처럼 죽을 힘을 다해 머리를 굴렸다. 간신히 쥐어짜낸 생각을 입 밖으로 내보냈다. 가스가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목소리가 떨려서 자신이 뱉은 말이 유치해서 흠칫했다. 미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긴 하지. 하지만 부모님이 이혼한 애가 학년마다 10명은 될걸.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닌데 혼자 삐뚤어지는 건 우스운 일이야. 부끄럽다는 자각을 하기도 전에 얼굴부터 화끈거렸다. 타카오는 허를 찔린 기분으로 미호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여자아이는 대체 누굴까? 학교에 가기 싫으면 마음껏 땡땡이 쳐도 되지만 그런 행동을 하며 타카오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난 타카오가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나 봐. 적어도 남들에게는 평범하게 대하라고. 타카오는 미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가 아는 미호는 지금까지 몇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함께 걸어온 미호는 이렇게 드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본심을 훤히 읽히는 동안 나는 그녀의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미호는 얼굴을 가리더니 타카오를 혼자 두고 걸음을 떼면서 끝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다. 키스할 용기는 있는 주제에. 대찰구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은 이내 인파에 섞여 사라져버렸다. 2시간에 걸쳐 신주쿠에서 집까지 걸어왔다. 혼잡한 열차에 타고 싶은 마음이 티끌만큼도 들지 않았던 것이다. 걷자마자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가 나카노를 지날 무렵에는 장대비로 바뀌었다. 그래도 타카오는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조만간 눈으로 변할 비가 아픔이 느껴질 정도로 몸을 차갑게 만들었다. 아직 발이 익지 않은 스니커는 발 뒤꿈치에 상처를 만들었다. 그 아픔이 묘한 달콤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에 타카오는 당황했다. 이 정도로 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아예 정말로 미아가 되면 좋겠다고 내심 기도했다. 그럼에도 가로등이 비친 공단주택이 빗속에 비치기 시작했을 때 타카오는 눈가가 뜨끈해지도록 안도했다. 휴일인데도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요즘은 늘 이랬다. 형은 주말에도 늦도록 일하느라 바빴고 엄마는 웬 아저씨와 데이트를 하느라 공사 다 망했다. 젖은 몸을 수건으로 대충 닦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도 어수선한 마음은 여전했다. 타카오는 차갑게 식은 몸으로 현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신발장을 열었다. 어슴푸레한 조명 밑에서 박물관에 진열된 신기한 모양의 조개 껍질처럼 형형색색의 숙녀화가 날카롭게 빛을 반사했다. 개성 넘치는 갈색 미울, 드레시한 오픈토 스타일의 검정색 힐, 쇼트부츠와 롱부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굽낮은 스니커, 겨자색 외지힐, 짙은 보라색 하이힐. 신발장은 엄마가 자주 신는 신발들로 가득했다. 복도 수납장에는 이보다 5배는 훌쩍 넘을 만큼의 구두가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타카오는 신발장 끝부터 정리를 시작했다. 슈키퍼가 빠져 있으면 끼워 넣고 주위에 덜덜 떨면서도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냈다. 필요한 구두에는 유화 크림을 바르고 목면으로 광을 냈다. 익숙한 작업을 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집안에 온기가 돌면서 떨림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구두에 심취해 있는 엄마를 위해 신발을 정리하는 건 어릴 때부터 타카오가 해오던 역할이었다. 또래 아이들이 열차나 로봇 모형을 사랑하듯 초등학생 타카오는 숙녀와에 매료되었다. 엄마를 향한 감정은 그 시절과는 사뭇 달라졌지만 그래도 몸의 밴 습관은 그에게 평안함을 안겨주었다. 구두에 집중하면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철컹하고 둔중한 금소금을 올리며 문이 열릴 때까지 타카오는 귀가하는 형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스탠드 갈라 코트를 입은 형은 타카오의 모습에 흠칫하더니 다녀왔다 하고 무뚝뚝한 한마디를 던진 후 우산을 접고 구두를 벗었다. 우산에 맺혀있던 눈이 후두둑 떨어졌다. 고생했어. 오늘은 일찍 왔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했던 그 말이 지금은 나오지 않았다. 넌 아직도 그 일을 하니? 형이 그 말을 던진 건 타카오가 구두에 광을 내는 작업을 모두 끝내고 신발장을 닫은 직후였다. 양복을 벗고 점퍼를 걸친 형은 한 손에 맥주캔을 들고 현관에 있는 타카오에게 서늘한 시선을 던졌다. 타카오는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온 것처럼 불편한 마음으로 대꾸했다. 그냥 생각난 김에. 기분 나쁘다, 너. 그런 소리를 듣자 고함을 치고 싶은 폭력적인 충동이 치솟았다. 그러나 누구에게 뭐라고 소리를 쳐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타카오는 분노와 함께 말을 꿀꺽 삼켰다. 맥주를 들이켰을 때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마신 것 대신 눈물이 스몄다. 거실로 돌아가는 형의 등에 개찰구 너머로 사라져가는 미호와 문을 열고 나가는 아버지의 등이 겹쳐 보였다. 모든 이들이 타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 게 어리광. 안 된다는 거야. 두통과 함께 몽롱한 머릿속 한편에서 언쟁하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다. 귀찮으니까 도망. 이 녀석은 아직 어리네. 하지만 나도 울고 싶다고. 성큼성큼 넓은 보폭으로 걷는 소리. 쾅 하고 거칠게 닫히는 문소리. 묵직한 눈꺼풀을 가느다랗게 밀어 올리자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 비례해 두통이 극심해졌다. 탁자 건너편에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이 부역해 보였다. 발꿈치로 무릎을 짚고 얼굴을 가린 채 자잘하게 어깨를 떨고 있었다. 울어? 타카오는 조그만 소리로 말을 건넸다. 엄마는 얼굴을 들고 화장이 지어진 눈가에 미소를 담았다. 너도 울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타카오는 자신의 뺨이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과 함께 쓰는 방에 들어가기 싫은 나머지 엄마와 주방에 앉아 소주를 마시다가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만 마셔 얘. 계속 마실 거면 돈 내라. 하하하고 웃으니 머리가 더 지끈거렸다. 처음엔 엄마가 마시라고 했잖아. 타카오는 어렴풋이 생각했다. 엄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엄마, 응? 3년은 빠른 것 같아.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는 거 난 아직 어린애란 말이야. 그러자 엄마의 양쪽 눈에 큼직하게 눈물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는 울먹거렸다. 응, 알아. 미안해, 타카오. 자신의 뺨도 눈물로 화끈거리고 있음을 느끼며 타카오는 다시금 술 기운에 빠져들었다. 그의 걱정과 달리 2주 만에 등교한 타카오를 색다른 눈으로 보는 그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남자애들은 왔냐? 하고 인사했고 여자애들은 어머 타카오 오랜만이네 하고 웃었다. 선생님조차 출석을 확인하면서 내일부터는 땡땡이 치지 말라고 한마디 한 게 전부였다.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타카오는 안심하기보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점심시간에 3학년 교실에 가서 카스카 미호를 찾았다. 좀처럼 보이지 않기에 방과 후에 한 번 더 찾아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지라 혹시 감기라도 걸렸나 싶어 걱정이 됐다. 미호를 만나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었다. 먼저 공원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할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후지사와에서 아키즈키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꼭 어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할 것.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심사가 뒤틀려서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학교를 빼먹는 짓은 2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할 생각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미호처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가능하면 똑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싶었다. 낯익은 여학생이 그의 앞을 지나간 건 미호 찾기를 포기하고 내일 다시 찾아봐야겠다며 교문으로 향하던 도중이었다. 몇 번인가 미호와 함께 다니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는 3학년 여학생이었다. 저기 잠깐만요. 어머, 후지사하네. 어떻게 저를... 종종 미호랑 얘기하곤 했잖아. 미호에게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랬구나. 저기 오늘 미호 선배는 안 왔어요? 그렇게 묻자 그녀는 타카오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얼굴에 서서히 동정심이 번졌다. 혹시 미호에게서 아무 얘기 못 들었니? 부모님의 이혼으로 미호가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타카오는 그때야 들었다.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던 타카오는 미호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다. 2살 연생의 미호가 자신에게 바란 게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여전히 알 길이 없다. 다만 그 이후에 타카오는 미호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딱 한 번 메시지를 보냈다. 어른이 되기로 다짐했어. 그리고 무려 몇 주 후에나 친구를 통해 답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파이팅, 아키즈키 타카오. 다리를 다 건너자 빗소리가 또 한 번 바뀌었다. 빗방울이 수면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잎을 흔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목화신이 사박사박 흙을 밟는 소리에
동박새가 지저귀는 맑은 소리가 섞였다. 흑석 너머로 수면이 보이고 그 위에 진달래의 분홍빛, 다행송의 나무 껍질이 바라는 붉은빛, 단풍나무 잎의 초록빛이 비쳤다. 먼 곳에서는 큰 부리 까마귀가 목청껏 울고 있었다. 알고 보면 이런 것들 모두가 오래전 미호에게서 배운 것들이었다. 멀리서 비치는 빛에 눈을 가늘게 뜨며 다카오는 그리운 기억을 떠올렸다. 머나먼 곳에서 또 한 번 천둥 소리가 진동했다. 우레소리. 불현듯 그 단어가 타카오의 뇌리에 떠올랐다가 이내 지워졌다. 뭘까? 어디에서 들어본 단어인가? 방금 떠오른 단어 자체도 금세 잊혔다. 하지만 어떤 예감 같은 것이 담담하게 그의 몸을 채웠다. 비에 젖은 은행잎 사이로 늘 비를 긋고 나던 정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정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있을 리 없는 무언가를 본 기분이었다. 타카오는 정자를 향해 걸었다. 나무 이파리들을 지나자 정자 전체가 눈에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타카오는 멈춰섰다. 캔 맥주를 입에 대고 어깨 위까지 내려오는 단정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가만히 그를 돌아보았다. 한순간 눈이 마주쳤다. 이 비는 곧 그칠지도 모르겠구나. 그 순간 근거 없이 타카오는 그런 생각을 했다. 부드러운 발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비닐 우산을 든 소년이 서 있었다. 한순간 눈이 마주쳤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올 때까지 기척을 못 느꼈다니. 유키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시선을 떨궜다. 빗소리를 듣느라 그랬나. 소년은 다소 머뭇거리면서도 유키노가 비를 피하고 있는 작은 정자 안으로 들어왔다. 평일 아침부터 공원을 찾는 이는 흔치 않다. 교복을 입은 언뜻 성실해 보이는 고등학생. 맞나? 학교를 빼먹고 기껏 온 데가 유료 정원이라니 어째 시시하네. 자리를 양보해야겠다 싶어 정자의 안쪽으로 옮겨 앉았다. 소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고 우산을 접은 후 끄트머리에 앉았다. 나무 벤치에서 끼익 소리가 났다. 5월의 세찬 비가 기세 좋게 내리고 있었다. 기분이 좋은지 청량하게 우는 새소리,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과 연필이 노트 위에서 사각사각 미끄러지는 우아한 소리. 소녀는 아까부터 노트에 무언가를 쓰는 중이었다. 교과서가 안 보이는 걸 보면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좌우간 음악을 시끄럽게 듣는 아이가 아니라 다행이라며 유키노는 슬쩍 가슴을 쓸어내렸다. 좌우로 약 2m밖에 되지 않는 L자형의 좁은 벤치 양쪽 끝에 앉아 있는데도 희한하게 별로 거슬리지 않았다. 아무라면 어때 하는 마음으로 마시던 캔 맥주를 입으로 가져갔다. 공원 안에서는 음주가 금지돼 있지만 알게 뭐람. 이 아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땡땡이 중인 건 피차 마찬가지고 돌연 하는 소년의 작은 소리에 이어 지우개가 떨어지더니 통통 튀어 유키노의 발치까지 굴러왔다. 여기. 그것을 주워 소년에게 내밀자 죄송합니다. 소년은 당황하며 상체를 일으켜 지우개를 받아들였다. 10대의 풋풋함이 느껴지는 긴장한 음성이
묘하게 마음에 들었다.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소녀는 노트에 무언가를 쓰는 작업에 다시 몰두했고 유키노는 무척 오랜만에 들뜨는 기분을 맛보았다. 고작 이런 일로 따분하기 짝이 없는 나날이 하염없이 흐르더니 이상하네. 맥주를 입에 머금고 비 내리는 정원을 새삼스레 내다보았다. 비는 조금도 기세가 줄지 않고 있었다. 다양한 모양의 소나무를 속절없이 보노라니 그것들이 거대한 채소나 미지의 동물로 보였다. 누군가가 도쿄에 꼭 맞는 뚜껑이라도 덮은 양 하늘은 잿빛 일색이었다. 연못 위에 연이어 퍼져나가는 파문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수다 같았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서투르게 치는 목금처럼 박자가 맞을 것 같으면서도 맞지 않았다. 그녀와 똑같았다. 유키노는 유난히도 박자 감각이 떨어졌다. 엄마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렀는데 그녀는 음악에 영 소질이 없었다. 유년 시절에는 그부 전원이 시선을 온통 빼앗을 만큼 솜씨 좋게 목금을 쳤다. 리코더를 연주하는 손가락도 마법 같았다. 오직 유키노만 빼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들 노래를 잘 부르는지도 그녀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떻게 그렇게 다들 많은 노래를 알고 그렇게 거리낌 없이 노래를 부르는지. 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딱히 교습소가 있는 것도 아니건만 혹시 다들 비밀리에 혼자 연습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그 사람도 가끔 그녀를 노래방에 데려가곤 했는데. 저기요. 느닷없이 소년이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해하고 힘 빠진 소리를 내고 말았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응? 아닐걸? 뜬금없이 뭐람. 순진하게 생겨서 헌팅이라도 하려는 건가? 본의 아니게 쌀쌀맞게 대꾸했다. 아, 미안해요.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민망하다는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니 소녀는 창피한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고 유키노는 안심했다. 아니에요 하고 이번엔 미소를 담아 다정하게 대꾸했다. 정말로 누구와 착각한 듯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멀리서 희미하게 천둥 소리가 들렸다. 유키노는 맥주를 입에 댄 채 그 소리에 이끌리듯 소년을 힐끗 훔쳐보았다. 짧게 깎은 머리, 영리해 보이는 이마와 완고해 보이는 눈썹과 눈. 조금 전에 짧은 대화가 수줍었던 모양인지 뺨이 발그레했다. 귀에서 목덜미로 이어지는 선이 묘하게 어른스러워 보였다. 호리호리한 몸에 새하얀 와이셔츠와 회색 조끼. 어머나. 유키노는 살짝 놀랐다. 아 하고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그래, 그렇구나. 수면에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컬러풀한 장난기가 잔잔하게 퍼졌다. 본 적이 있을지도. 네? 소년이 움찔하며 유키노를 돌아보았다. 그 틈을 메우려는 듯이 또다시 천둥 소리가 들렸다. 우렛소리. 라는 글자가 머릿속에 둥실 떠올랐다. 미소를 지으며 유키노는 속삭였다. 우렛소리. 우산과 구두를 들고 일어났다.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하고 구름이 끼고 비라도 내리면 그대 붙잡으련만. 말을 마치기 전에 자리를 떴다.
우산을 펴고 정자를 나와 빗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우산이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스피커로 변해 빗소리를 귓가에 전해주었다. 어리둥절해하는 소년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걸었다. 이제 눈치챘을까? 짓궂게 생각하며 작은 돌다리를 건너 정원 출입구로 향했다. 나무에 가려서 내 모습은 이제 안 보이겠지. 그래도 오늘은 즐거웠어. 유키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오늘 하루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맑아졌던 기분이 다시금 뭉근하게 잿빛으로 가라앉았다. 유키노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고전 수업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와카 수업 중이었는데 마녀슈, 코킨슈, 신코킨슈의 노래가 각각 한 수씩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그 가운데 마녀슈에서 뽑은 한 수가 이상하게 13세 소녀 유키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동쪽 들판 끝에 서광이 비치고 돌아보니 서쪽 하늘에 낮게 뜬 하얀 달이 보이네. 노래의 의미를 생각해보기도 전에 교과서의 까만 활자가 녹아내리더니 그 위로 초원 저편에 펼쳐진 보랏빛 새벽 하늘이 펼쳐졌다. 그 풍경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 군청색 하늘이 하늘 밑에 솟아있는 산기슭에 마치 더 끓여 넣은 듯 하얀 달이 호련히 걸려 있었다. 문자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전경이 떠오르는 경험은 유키노에게는 난생 처음이었다. 이게 웬일이야 하고 망연자실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런 광경이었을 거야. 히나코 선생님이 푸근한 음성으로 말하며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말을 타고 있는 남자의 작은 실루엣, 그를 감싼 분홍색, 노란색, 하늘색,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하늘. 선생님은 끝으로 흰 분필로 자그마한 달을 그려 넣었다. 유키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본 것과 같은 풍경이야. 방과 후의 미술실에서 그 얘기를 히나코 선생님에게 했더니 그녀는 소녀처럼 흥분했다. 어머, 세상에 대단하다. 히토마루가 우리에게 동시에 빙의했나봐. 왜? 오컬트예요? 하고 참견하는 미술부 남학생. 히나코 선생님이 위험인물인 줄은 알았지만 유키노도 그쪽이었어. 라며 놀리는 여학생. 아니야. 그냥 놀랐다는 얘기야. 유키노는 얼결에 입을 삐죽이 내밀며 항변했다. 유키노의 표정에 자리에 있던 이들 모두 시선을 빼앗겼고 일순 저기에 가까운 기운이 감돌았다. 또 유키노가 절망적으로 생각한 직후 히나코 선생님의 지극히 교사다운 단정한 음성이 들렸다. 천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가 봐. 고전이란 참 멋지지 않니? 그런 것도 같네요. 그래도 좀 어려워요. 아이들이 투덜거리자 히나코 선생님은 따사롭게 우후훗 웃었다. 덕분에 분위기는 다시 보송보송해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낮은 저녁해가 히나코 선생님의 풍만한 몸매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냈다. 안도하는 한편 맞는 말이라고 유키노는 생각했다. 또 나를 도와준 데다가 저런 표현을 쓰시다니. 히나코 선생님은 정말로 멋진 분이야. 세상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에 덜컹 소리를 내며 톱니바퀴가 하나 더 끼워 맞춰진 느낌이 들었다.
히나코 선생님은 그렇게 그녀를 도와주곤 했다. 에히메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유키노는 주위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소녀였고 그 미모는 그녀를 불행에 빠뜨렸다. 유키노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예뻤다. 산과 바다와 논밭과 저수지와 귤 과수원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서 그녀는 어디에 있든 대번에 눈에 띄었다. 유키노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놀라서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상처를 받았다. 내 얼굴이 그렇게 요상한가 싶어서 어린 소녀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인구 감소 현상이 현격히 드러나던 초등학교 안에서 유키노의 고뇌는 더더욱 깊어졌다. 그부들과 나란히 서면 두상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작았고 팔다리는 부러질 것처럼 가늘고 길고 하였으며 얼굴은 정성 들여 빚은 듯 정교했다. 누구보다도 큰 쌍꺼풀 진 눈은 까맣고 신비롭게 젖어 있었고 짙고 긴 속눈썹은 연필 하나쯤은 거뜬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탄력이 있었다. 소심하게 머뭇거리는 모습에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야릇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그로 인해 유키노는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잿빛 바다에 홀로 떠있는 새하얀 돛담배처럼 누구의 눈에도 황홀하게 비치는 빛이 그녀 자신은 손톱만큼도 원한 적이 없는데도 늘 뿜어나왔다. 유키노가 있으면 그 자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남자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그런 탓에 여자들은 언짢아 했다. 유키노는 지우개질을 하든 급식 배식을 하든 우유를 마시든 답을 틀리든 언제나 화사한 그림이 됐다.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에게 빈번하게 말을 시켰는데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고립되었다. 더구나 시종일관 긴장하고 있어서인지 손재주가 서툴렀고 체육이나 음악 시간에도 도통 시원치가 않았다. 심지어 평균대 위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으며 캐스터네츠마저 능숙하게 칠 줄을 몰랐다. 다른 아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그 정도의 작은 실수도 유키노가 저지르면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이질적인 존재를 비난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얻기라도 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저 아이는 좀 이상해하고 그래서 유키노는 조금이라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죽이며 살았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히나코 선생님을 만났을 때부터 유키노는 그녀가 부러웠다. 그녀는 20대 후반쯤 된 국어 선생님으로 유키노에게 없는 것을 모두 지닌 사람이었다. 예민함과는 인연이 없어 보이는 동그랗고 다정한 얼굴도 저도 모르게 안고 싶어질 만큼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몸매도 누구든 무장해제를 시켜버릴 만큼 온화한 몸짓도 고야마 선생님이 아니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히나코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소박하고 친밀한 존재감도 유키노가 보기에 선생님은 이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내 외모는 세상에서 나를 밀어내지만 히나코 선생님의 동그란 얼굴은 세상의 축복 그 자체야. 그렇게 생각하며 얼굴이 선생님처럼 변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얼굴이 히나코 선생님의 얼굴로 싹 바뀌어 있는 모습을 밤마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진지하게 상상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히나코 선생님이 자신의 비현실적인 면까지도 매우 자연스럽게 희석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유키노는 깨달았다. 유키노 때문에 분위기가 까칠해지면 언제나 히나코 선생님이 나서서 교묘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키노에게 시선이 모일 것 같으면 가볍게 나무라면서, 하지만 티나지 않게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그부들도 서서히 유키노의 특별함에 접근하는 방식을 익히게 되었다. 유키노는 히나코 선생님이 담임이 되기를 3년 내내 기도했지만 그 소원은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고문을 맡고 있는 미술부에 들어갔고 그곳은 유키노에게 안식처가 되었다. 거의 처음으로 학교라는 장소에서 고통이 아닌 다른 기분을 맛보게 됐던 것이다. 멋대가리 없는 점퍼 스커트 차림에 볼품없는 여학생들 중에서 그녀만 콕 집어내 꾸며준 것처럼 혼자 세련미를 풍기는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었다. 그래도 유키노는 또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즐거움을 그곳에서 난생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히나코 선생님 덕분이었다. 안타깝고 절실한, 거의 사랑에 가까운 애절한 심정으로 유키노는 히나코 선생님을 동경했다. 고등학생이 되자 유키노의 미모는 세상에 다소나마 스며들었다. 볼록한 가슴을 감싼 모카색 블레이저와 옅은 다갈색 리본, 날씬한 허벅지가 설핏 드러나는 길이의 타탄 체크 플리츠 스커트. 그런 예쁜 교복을 입은 유키노는 여전히 도드라지는 미소녀였고 TV 속에서 활약하는 아이돌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냥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로 그녀의 미모는 안정을 찾을 곳을 발견한 것이다. 자전거와 열차, 그리고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타며 통학했던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예쁜 애가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외모를 다소 이질적이긴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철컹. 톱니바퀴 하나가 또 끼워 넣어졌다. 숨을 쉬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 유키노, 오랜만이네. 더 사람 같아졌는걸. 중학교 때 같이 부활동을 했던 아이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것은 2년 만에 모인 모교 미술실에서였다. 히나코 선생님이 전근을 가게 되어 주말에 졸업생을 포함한 미술부 전원이 모여 환송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린 탓에 히터를 켰는데도 낡아빠진 건물이라 숨을 쉴 때마다 하얗게 입김이 나왔다. 그래도 30명 정도가 모이자 온기가 가득해져 차가운 콜라를 마셔도 기분 좋게 느껴질 만큼 공기가 훈훈해졌다. 무슨 말이야? 전에는 내가 사람 같지 않았다는 거야? 유키노는 되도록 가벼운 말투로 되받아쳤다. 나와 같은 존재로는 보이지 않았지. 진지하게 대꾸하는 졸업생의 표정을 장난으로 받아들였는지 현역 미술부 학생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진짜 그랬다고 라며 다른 졸업생 한 명이 지지 않고 주장했다. 사람 같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중학교 남학생들은 아까부터 상기된 얼굴로 유키노를 힐끗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예전처럼 분위기가 불편해지지는 않았다. 히나코 선생님은 유키노 옆에서 유쾌하게 눈으로 반달을 그리며 하지만 정말이야. 유키노 말인데 물속에서 올라온 것처럼
표정이 시원해 보이는 걸. 그렇게 말했다. 어느덧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물방울이 맺힌 유리창은 어둠을 등지고 거울로 변해 형광등이 빛을 발하는 미술실 전경을 담아냈다. 중학생들은 무리를 지어 하나둘 귀가하고 있었고 교실에 남은 건 5명쯤 되는 졸업생과 히나코 선생님뿐이었다. 선생님 뒤에는 학생들이 준 선물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걸 보니 정말로 전근을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렴. 졸업식 날 히나코 선생님이 미술부 전체에게 한 말을 유키노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메시지처럼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구실을 만들어 혼자 몇 번이나 학교에 얼굴을 내밀곤 했다. 전근을 가는 건 맞지만 그리 멀리 가는 건 아니란다. 또 볼 수 있어. 이나코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터였다. 유키노는 학생들과 웃고 떠드는 히나코 선생님의 모습을 간간히 훔쳐보았다. 형광등 때문인지 선생님의 얼굴에는 피로가 완연했다. 살짝 걱정을 하면서 유키노는 생각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중학교 때 나는 토커나 다름없었을 거야. 점심시간, 방과 후, 휴일의 부활동 이후 그녀는 어미를 찾는 병아리처럼 히나코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녔다. 허락만 해줬으면 선생님이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가고 싶을 정도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자신을 몰래 따라오곤 했던 남학생들의 마음을 그녀는 뼈에 사무치도록 알고 있었다. 혼자만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비의 언어라는 시가 있단다. 유키노가 상념에서 벗어나 얼굴을 들자 이나코 선생님은 그녀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시선을 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시야. 비가 올 때마다 떠올리지. 비의 언어라는 시. 그렇게 말하며 이나코 선생님은 살포시 눈을 감고 시를 낭송했다. 내 몸이 다소 차가운 건 이슬비 속에서 홀로 걸었기 때문이지. 내 손바닥은, 이마는 촉촉한 채로 어느덧 나는 어두워지고 여기에 이렇게 기대앉아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지. 통통한 입술에서 매끄럽게 이어져 나오는 시를 유키노는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서 듣고 있었다. 그곳은 아직 소리 없이 희미한 비가. 시는 이어졌고 유키노의 눈꺼풀 위로 낯선 도시에 비가 쏟아지는 전경이 그려졌다. 사랑에 맞지 않는 히나코 선생님의 목소리가 미래를 향한 불안한 예언처럼 유키노의 마음을 가만히 흔들었다. 알지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하루를 내게 가르쳐주며 고요함에 대해, 뜨거운 한낮에 대해, 비의 잔잔한 속삭임은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저렇게 말해주지. 나는 그것을 들으며 언젠가처럼 잠이 들겠지.